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건 1938년 창업 이후 79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은 물론 재계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검의 대통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을 사실상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대기업 표적 조사를 거부한 고위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두 여성이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범행 전날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사전 답사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라진 남성 4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의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양강 구도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문 전 대표가 30%대로 1위를 지켰고 최근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안 지사도 20%를 돌파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는 최순실 씨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백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입니다. 애초에 삼성 수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먼저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민규 기자. 자, 이 부회장 구속이 됐는데 이게 당장 이 부회장이 구속된 배경이 단순한 영장 발부 차원이 아니라 법원이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아주 이례적으로 아주 세부 사항까지 그 혐의 내용을 많이 따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에도 의미가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법원은 특검이 그동안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뇌물의 대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면 이번엔 뇌물의 대가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을 넘겨받는 과정 자체였다. 이 부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독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삼성 사이 이른바 부당거래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1차 영장 청구가 일단 기각이 됐다가 2차에 이제 발부가 됐다면 많은 부분이 특검 수사에서 보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앞서 1차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와는 지금 상황이 달랐는데요. 당시에 특검이 본 게 이 계열사 합병 문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 이후에 최 씨 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합병과 최 씨 측 지원 사이에는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을 삼성이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온 건데요. 법원도 역시 지난달엔 그런 논리를 받아들여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번엔 삼성 계열사 합병 전후 과정을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합병 이후에도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고 봤고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0억 원을 내는 걸 포함해서 최 씨 측에 지원한 돈이 모두 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라고 봤습니다. 또 특검이 오늘 설명한 부분은 횡령 금액이 이전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는 보다 늘어났고 이 독일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이 허위 계약서를 발견했다 때문에 재산 국외 도피 또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된 것 역시 이번 영장 발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앞서 1차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번 2차 영장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예상 질의서 또 최순실 씨의 진술서까지 포함한 부분 역시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구속이 되면서 일단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검과 대통령 측 대면 조사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일단 특검은 대통령 측과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별한 진전이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는 건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또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특검은 뇌물을 받은 걸로 의심받는 박 대통령 본인 역시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대통령을 압박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뇌물을 줬다고 특검이 판단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박민규 기자 얘기대로 당연히 이제 뇌물을 받았다고 특검이 보고 있는 대통령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된다면 과연 조사가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특검은 일단 이 대통령 측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기간이 지금 열흘 정도 1차로 남아 있는데요. 남은 수사기관과 상관없이 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 그리고 협의 결과를 내놓진 않았지만 조사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예.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대면 조사 못지않게 반드시 필요하다. 엊그제 그 법원에서도 역시 그 심리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그렇게 특검은 계속 입장을 펴고 있지만 이제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이 특검이 낸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 또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소송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항고, 그러니까 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고요. 이와 동시에 수사기간 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가능한 만큼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자료를 청와대가 골라서 건네주는 방식의 임의 제출 압수수색,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측에서 계속 그 주장을 해온 대로 대가성은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판으로 넘기는 절차가 있을 텐데 재판을 위해서라도 그 구속 후에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할 걸로 보이는데 당장 이재용 부회장을 내일 불러서 조사한다는 거죠? 네, 특검은 내일 오후 2시에 이 부회장을 소환해서 뇌물죄 혐의 보강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특검에게 남은 수사기간은 열흘 남짓입니다. 특검은 이 안에, 열흘 정도 안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끝난다면 남은 수사는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계획대로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이 공소유지, 그러니까 이 부회장 재판 절차까지 기존 특검 수사팀 인력들이 남아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윤서령 기자. 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뇌물수수를 완강히 거부해온 게 대통령 측인데 상당히 압박을 느끼겠죠.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청와대는 뇌물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마라톤 회의를 거듭하는 등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청와대 한 관계자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뇌물죄는 그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이기도 한데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영장 발부 그리고 탄핵 심판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대리인단의 주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된 뇌물 혐의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인데 이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나온 탄핵 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와도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 해석은 다른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 기각될 때 미흡했던 이 대가성 등이 보다 명확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탄핵소추 사유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방금 전에 특검 취재하고 있는 박민규 기자는 특검 조사, 그러니까 대면 조사 가능성을 좀 거론을 했는데 자, 무엇보다 대통령 입장이 중요하겠죠.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건데 대통령 측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당초 이 대면 조사는 오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는 금요일쯤 대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 새벽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이 되자 청와대는 오늘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대면 조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청와대는 약속한 대로 대면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대면 조사에 나설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받을 뜻이 있다. 오늘로 원래 예정이 됐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특검에서는 대통령 측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어제 헌재가 최종 변론 기일을 24일로 정했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최종 변론 기일 이후에 출석을 하면 그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이었는데 오늘 헌재는 그렇게 하더라도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 질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밝혔죠. 네, 대리인단 측은 어제 대통령이 이 24일로 결정된 최종 변론 기일 이후에 출석할 가능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재판부와 소추위 측의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 헌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해 자신의 의견만 밝히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신문에 답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자리를 뜨더라도 제지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 최후 진술의 설득력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윤서령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부회장 구속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게 특검이 새로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이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첩에 있었던 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 중에 일부였다는 것을.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안 전 수석의 39건짜리 수첩을 확보했는데 여기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깨알같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1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번째 독대 내용 역시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메모엔 문화융성과 스포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는 박 대통령 발언과 함께 금융지주회사, 글로벌금융, 은산분리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 있는 금융지주회사 등의 메모가 발견되자 이를 박 대통령과 삼성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봤습니다. 또 메모엔 미르, K스포츠, 중국 1조와 같은 최순실 씨 관련 사업이 적혀 있고 빙상, 승마, 새마을운동 제대로 등의 메모도 있는데 특히 삼성 역할이란 메모도 함께 적혀 있는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도움받고 그 대가로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했고 최순실 씨 측엔 230억여 원을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두 차례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승마나 재단 관련 지원 요청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해왔지요. 지난 특검의 1차 영장 청구 때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두 번째 영장 청구 전 조사 때는 박 대통령의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승마나 재단을 지원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2015년 7월 사용한 업무 수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 당일인 7월 25일 승마협회와 함께 재단, 문화체육이 쓰여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박 대통령이 승마협회나 재단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첩에 그런 내용이 적힌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2016년 이뤄진 독대 자리에서도 재단 관련한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 합병과 관련한 대화도 전혀 오고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1차 영장이 청구된 지난달 19일까지 유지됩니다. 하지만 2차 영장을 청구하기 전 특검 조사에선 이를 뒤집었습니다.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2016년 2월 15일 미르 K스포츠와 함께 빙상 승마가 적혀 있었고 안 전 수석이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구체적인 진술도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승마 선수 지원과 재단 출연을 당부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강요에 의해 돈을 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이 부회장의 진술 번복도 이번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자 탄핵 심판의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과 이 부회장의 구속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리인단은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탄핵 사유도 없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왔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손범규 변호사는 오늘 자료를 내고 이 부회장의 구속과 대통령 탄핵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삼성의 순환출자 연결고리 제거 문제가 영장에 추가로 적시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해당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탄핵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뇌물 혐의가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불과 사흘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동욱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며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삼성 관련한 소추 사유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동욱 변호사와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은 탄핵소추를 뒷받침하는 사유가 되는 만큼 관련 자료와 언론 보도 등도 헌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박 대통령 수사 그리고 또 탄핵 심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을 취재 중인 심수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1차 영장이 기각이 됐다가 2차 때는 지금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선 특검팀은 두 가지를 크게 보완을 했습니다. 예. 이 부회장이 강요가 아닌 최 씨의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점과 또 이를 통해서 승계구도 재편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라는 점인데요. 특검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이 수사 자료 가운데 무심코 지나쳤던 삼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내용부터 원점에서 다시 살펴봤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9월 10월이죠.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이 터진 뒤에도 삼성이 계속해서 최순실 지원을 해왔다. 이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뇌물 의혹이 보도가 되자 정유라 씨에게 사줬던 이 쌀시도와 비타나 V, 그러니까 거액의 말인데요. 이들을 처분하고 더 비싼 블라디미르를 사줍니다. 그런데 직접 삼성 명의로 산 게 아니라 말 중개인 명의로 사서 그냥 정 씨가 타게끔 한 그런 계약서 등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일부러 줬다는 그 뇌물 공여의 적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게 뇌물 대가성을 인정해서 발부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 대가성 부분 그러니까 1차 때보다 상당히 보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1차 때는 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라는 부분만 담겨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회장 승계에 필수적인 지주회사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이 추가로 제시가 된 겁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순환출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요. 1,000만 주를 매각해야 된다고 공정위가 권고를 했는데 이를 최상목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 절반으로 줄이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고요. 또 금융지주사를 만드는데 삼성생명의 자산 3조를 옮기겠다라는 이 계획을 금융위가 반대를 하니까 예.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박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달라고 청탁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접 나섰던 게 그냥 나섰던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어떤 압박이 있었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안종범 수석이 그 수첩을 뭐 수십 건을 썼는데 이번에 새롭게 그 특검이 압수한 부분, 그러니까 입수한 거죠. 특검이 입수한 게 이제 스모킹 건이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검찰 특수본이 확보한 17건에는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2월 그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시기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서야 뒤늦게 드러난 부분인데요. 수첩에 금융지주 회사라고 적혀 있고 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또 관련 지시를 받았다라고 안 전 수석도 진술을 했습니다. 예. 어제 특검팀 검사들이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을 갈 때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들고 갔는데요. 이 안에 안 전 수석의 수첩과 또 이를 토대로 한 안 전 수석이나 또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 조서 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 쪽에서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위법하게 입수를 했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증거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첩은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인 김모 씨가 제출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 버리라면서 이제 준 수첩들을 청와대 서랍 안에 예. 갖고 있다가 낸 건데요. 안 전 수석 변호인 측에서 특검에 강하게 못 이겨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과 달리 안 전 수석 당사자가 수첩의 임의 제출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래서 특검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앞서 1차 영장 기각 때는 그러니까 법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2차 때는 역시나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영장이 발부됐네요. 네, 지난번에는 없었던 이 예. 최순실 씨의 진술 조서 그리고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해 만들어놨던 예상 질의서를 첨부를 했기 때문인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9일로 예정됐었던 대면 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반발하면서 이제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뇌물 공여자의 구속영장이 수수자 조사 없이 청구된 전례가 꽤 많이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하신 그 기각 사유 같은 경우는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소한의 반론권을 줘야 한다라는 예. 판단이 고려됐던 걸로 보이지만 특검은 이렇게 예상 질의서를 첨부함으로써 반론 기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다라는 예.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상태고 구속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줬다는 사람이 구속됐으니까 받았다는 사람 조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하고 지금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 진전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청와대는 종전과 같이 비공개 조사 그리고 장소 역시 청와대 경내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예. 특검팀은 한 번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조사 일정 조율에 임했다가 불필요한 논란을 겪었던 만큼 그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무조건 조사 일정을 공개하고 또 청와대 밖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벌이겠다는 건데요. 예. 이런 조건을 박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청와대 측에서 피의자 조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조서로 해달라 뭐 이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특검하고 청와대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꽤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3월 초에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는 걸로 이제 윤곽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판례를 보면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법 위반을 들고 있습니다. 이 예. 뇌물수수가 대표적인데요. 이 부회장의 영장에 적시된 그 뇌물 공여 혐의를 뒤집어 보면 고스란히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됩니다. 만약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이달 말 종료를 하게 되면 이 부회장도 그때쯤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만약 이 구속 상태인 이 부회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 추가 진술을 할 가능성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대면 조사 부분인데 결국은 황교안 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해 주냐. 다음 주 초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역시나 일단 주목이 되는군요. 자, 지금까지 특검 취재 중인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회사 창립 79년 만에 처음으로 오너가 구속된 삼성그룹은 오늘 하루 종일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당분간 비상경영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삼성그룹 서초 사옥입니다.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직원들의 출근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삼성그룹은 당분간 계열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경영을 꾸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2008년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을 때도 삼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집단 협의체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삼성은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 위기가 적어도 반년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합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면 재판부는 3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최소 5월까지는 경영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삼성그룹은 당분간 현상 유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된 갤럭시 SHC와 전장업체 하만인소 등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전략실 해체와 임원 인사,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과 신규 채용 계획 등은 한동안 보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결정된 뒤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공정위를 포함한 경제부처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특검이 새로 추가한 혐의에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구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검은 경제부처들이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도와줬다고 의심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 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삼성 SDI가 주식을 팔아야 했는데 공정위가 이 부담을 반으로 줄여줬단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때 금융위원회가 규정을 고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또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을 때 경제부처들이 삼성에 이런 특혜를 주도록 압박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특검의 경제부처 수사가 본격화하고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이었던 주요 공직자들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높아진 겁니다. SK와 롯데를 비롯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냈던 대기업들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삼성처럼 총수들이 잇따라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집중했던 특검, 이제 다른 중요 피의자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사실상 방관한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군복무 중인 아들이 운전병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비위를 감찰한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하는 데 압력을 행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찍어내기에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특검은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강제 퇴직시키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특검이 최근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CJ E&M에 대한 불이익 처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특별감찰관실을 지켜온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을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박 대통령이 이 감찰관을 해임한 뒤 차 과장을 포함한 감찰관실 소속 6명에게 자동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정남 살해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여성 용의자 2명을 체포했지만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선희 기자, 지금 범행 배후에 대해서 현지 경찰이 새롭게 밝힌 게 있습니까? 이곳 말레이시아 경찰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킷 아만 경찰청의 특수부 고위급 간부를 취재했는데요. 이 고위급 간부는 체포된 여성들이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국 대리인의 소행에 살인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볼 때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등은 현재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위 간부는 또 체포된 두 여성이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누군가를 속이는 데 능숙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체포된 여성들은 장난인 줄 알았다, 김정남인 줄 몰랐다 이렇게 진술했던데요.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겠네요. 여성 용의자들은 단순 여행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곳 경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 체포된 베트남 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여성의 경우에는 호텔에서 머리를 잘라 변장을 시도했고 또 가방에서 독극물 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여권을 가진 여성도 체포됐을 때 가지고 있던 여권과 다른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른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한 기록이 확인돼 단순 여행객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여성은 또 범행 전날인 12일 공항을 사전 답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찰이 여성 용의자 2명의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면서요?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현장 검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에 무장한 경찰 100여 명으로 공항 주변을 경계하면서 극비리에 진행이 됐는데요. 김정남이 살해된 마카오행 발권기 앞과 도움을 청하러 갔던 안내데스크 그리고 의무실 등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 동선을 중심으로 남성 용의자 4명이 포착됐을 만한 CCTV를 추려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못 잡은 남성 4명의 신원이나 행적에 대해선 좀 더 밝혀진 게 있습니까? 남성 용의자들의 현재 행적에 대해선 거의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곳 경찰은 공항 내부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 남성들이 범행 당시에 김정남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해서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후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김정남 피살 닷새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도주 루트가 곳곳에 있는데요. 용의자들이 이미 국경을 벗어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체포의 골든타임이 지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지에서 이번엔 강신우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공항과 국경 지역의 검문 검색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체포된 여성 용의자 2명을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 4명의 행적은 닷새째 오리무중입니다. 일부 말레이시아 언론은 이들 중에 북한 국적자도 있다고 보도하는 상황입니다. 육로나 해상을 통해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이미 벗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아웅산 테러와 칼기 폭파 사건 때 범인 검거에 이틀이 걸렸던 것에 비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과의 핵심 연계 단서가 될 김정남 부검 샘플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사인과 독성과의 연관성이 주목되는데 말레이 화학청은 아직까진 독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received samples from the police for analysis. When we finish, we will inform the police the results. 현재로선 청산가리보다 강력한 신경성 독가스나 북한 공작원들이 사용한다는 VX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극미량의 흡입 흡수만으로도 사망에 이르는 물질이 동원됐다면 검출에 실패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후 세력을 밝힐 수 있는 남성 용의자들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이곳 화학청의 조사 결과가 또 다른 주요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JTBC 강신우입니다.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받으려는 경쟁도 치열합니다. 북한 정권에 이어 김정남의 둘째 부인도 나섰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또 김정남 암살이 망명 정권 수립 움직임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정원 특파원입니다. 부검을 막는 데 실패한 북한은 김정남의 시신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북한의 시신 인도 요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After all the police and medical procedures is completed, then we may release the body to the next of kin and through embassy. 이에 맞서 김정남의 둘째 부인 이혜경 씨는 중국 대사관에 시신 인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레이시아 언론이 전했습니다. 김정남 시신을 놓고 북한 당국과 유가족이 전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경찰이 시신 인도를 위해선 유족의 DNA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족 인계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한편 상케이신문은 김정남이 망명 정권을 계획하는 탈북자와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망명 정권 가담을 의심받아 북한 당국에 암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탈북자 단체들이 김정남을 내세워 해외 망명 정부를 세우려 했고 이를 눈치챈 북한이 암살 카드를 꺼냈을 거라는 추론입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북한 주민 대다수는 김정남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외신에 나온 얘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 주민들은 김정남의 피살도 모르고
어제 광명성절을 보냈다고 봐야겠죠. 평양에서 취재 중인 CNN의 윌 리플리 특파원과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에서 금기시되는 김정남이라는 이름, 또 피살과 관련된 평양의 반응을 얼마나 확인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윌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Okay, Will. Yesterday was the biggest holiday in North Korea, but I've heard that Kim Jong-un was grim-faced during official events. Certainly outside of North Korea, there's a lot of speculation right now, and people are going to be looking very closely at North Korea's Supreme Leader Kim Jong-un and his facial expressions to try to read what he might be thinking, given the news out of Malaysia of the death of his half-brother, Kim Jong-nam. But I can tell you here inside this country, there's absolutely no official mention of what is happening as far as the investigation in Malaysia. It has not been publicized. We are told it will not be publicized. It's an extremely sensitive topic, and the goal here is that the information about the half-brother's death not be shared with the general public. So there is no official reaction, no reaction publicly at all here to what is happening outside of the country in regards to that investigation. Then have you met any residents in Pyongyang? What do they say? We have had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many different people who live here in Pyongyang. Even we've had the freedom to approach people on the street and ask them how they're feeling today. Of course, the mood is celebratory because of the celebration of the birthday of the late leader Kim Jong-il, but also people are celebrating Sunday's successful test of an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And North Koreans tell me they're very proud of their country's military achievements. Of course, this missile, according to a North Korean official who I spoke with here in Pyongyang, this missile was a modified version of that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that North Korea successfully tested back in August. And I asked people here if they worry that these continued missile and also nuclear tests will lead to further isolation and economic hardship for their country. But they replied that they feel these weapons are their country's basically ticket to survival. They've been told for their whole lives that they are under the imminent threat of invasion by the United States, which has forces stationed just miles from where I'm standing right now here in Pyongyang. And so, of course, the message is very tightly controlled here. This is a place where there's no access to outside internet. People rely on the state-controlled media as their source of information. And so they believe that these weapons, these missile tests and nuclear tests, ensure that their nation will continue to survive. Okay, thank you, Will. 지금까지 윌 리플리 CNN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갤럽의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33%로 1위, 안희정 충남지사가 2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안 지사 상승세인데요. 자, 특히나 이제는 지지율이 20% 고비를 넘으면서 선거판 전체가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양강구도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재윤 기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 1강 독주체제다 이랬는데 한 주 사이에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표가 33%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22%를 기록했는데요. 안 지사가 20%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두 주자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대선이 본격 개막은 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렇게 야당 주자가 1, 2위로 뚜렷이 나서는 상황은 우리 대선에서는 거의 없던 일입니다. 예. 안희정 지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한 2월 초부터 올라가던 게 황교안 대행이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 황교안 대행은 지난주보다 다소 떨어진 걸로 나타났는데요. 황 대행은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에 줄곧 지지율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황 대행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걸 드러낸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1, 2주 정도는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오늘 나온 여론조사의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나 안희정 지사 눈에 띄는 건데 최근의 지지율 상승이 아주 두드러지게 높죠? 그렇습니다. 이 최근 지지율을 한번 보시면요. 예. 2월 첫째 주 조사를 보시면 10%였던 안 지사의 지지율이 한 달도 채 안 된 사이에 22%를 기록했습니다. 예. 근데 뭐 2월 첫째 주에는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사퇴 전거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일단은 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자, 이렇게 단기간에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사실 대선 국면에서는 흔한 건 아닌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연령별 지지율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문 전 대표는 20대와 40대 이 사이의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 지지율이 높은 반면 예. 50대와 60대에서는 이 안 지사를 지지하는 층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중도와 보수 성향이 강한 50대와 60대가 안 지사를 지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대개 보면 저 구도는 그러니까 되게 진보, 그러니까 여야 구도에서 나타난 여야 후보에서 나타나는 그 지지율 분포인데 이게 한 당, 그러니까 야당에서 나타난다는 게 좀 이색적인 거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 안지사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우선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거주하는 이 수도권에서 안 지사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문 전 대표의 우위가 뚜렷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수도권에서도 안 지사의 상승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예.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큰 지역이기도 하죠. 이 안 지사가 21%를 기록했고요. 역시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32%로 확실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 호남 지지율이라는 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호남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역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되는데, 자, 지지율과 별개로 이제 관심도 부분도 조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관심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이 해당 후보에 대한 키워드나 이슈가 얼마나 검색됐나 이것을 바로 알아본 겁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문 전 대표와 안 지사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안 지사는 특히 2월 들어서 관심도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양강 구도다 이런 분석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가 뭐 훨씬 앞서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안 지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시장의 경우를 우선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이 시장의 지지율이 급속히 좀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예.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인데요. 이 시장은 이제 진보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전 대표와 지지층이 겹친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 전 대표가 1위를 확고히 유지하기 때문에 확장이 쉽지 않다는 건데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지지층이 다르고 또 보수 진영에 문 전 대표와 경쟁할 만한 후보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확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 뭐 확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고는 하지만 확장성이 지금 천정을 찍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뭐 조금 더 빠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뉴스룸에 이전에 나왔던 게 유승민 의원하고 그 전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왔는데 안희정 지사가 나오죠. 네. 안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2월 이후에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검증이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날 안 지사 얘기를 좀 두고 보기로 하죠. 네. 자, 정치부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자,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조금 전 독일 뮌헨에서 양자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진해운이 오늘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때 세계 7위였던 국적선사죠. 법정 관리 5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면서 한국 해운업의 운송 능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업의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는 원칙만 정부가 고집하다가 실익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40년 역사에 국내 1위 해운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데에는 파산부 담당 판사의 클릭 한 번이면 좋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9시 40분 실제 재판장이 아닌 전자결제로 한진해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한진해운의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더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은 큽니다. 국내 해운사의
화물 운송 능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이후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진해운 몰락의 1차 책임은 무리한 공격 경영을 한 대주주에게 있지만 정부의 성급한 구조조정 때문에 회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해 8월 시간을 더 달라는 해운업계의 요청을 거절한 채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한진해운은 채권 회수를 막기 위해 법정 관리를 택했지만 5달 만에 파산했고 수출 기업들은 화물을 선적할 배를 못 찾아 발만 구르는 물류 대란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과 부산 등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이렇게 한진해운이 정말 파산하자 해운 항만업체가 밀집한 부산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못 받은 임금에다 운송비와 하역료는 쌓이고 대량 실직까지 뒤따르면서 지역 민심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한진해운이 매출의 70%를 담당한 부산신항의 터미널입니다. 선석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크레인이 팔을 하늘로 든 채 멈춰 섰고 이 컨테이너 야적장을 바삐 오가던 트랙터 100여 대는 5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40년 역사의 국내 최대 선사는 이제 실업자와 산더미처럼 쌓인 텅 빈 컨테이너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675명 중에 530여 분 정도는 아직도 구직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3,000명 넘게 내보내며 근근히 버텨온 부산의 협력업체들은 줄도산에 직면했습니다. 작업보고를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이 눈물이 날라네. 곳곳에서 한진해운의 마크 등 흔적을 지우는 작업도 목격됩니다. 부산항 물동량의 10%를 처리했던 한진해운의 이탈로 부산을 거치는 컨테이너는 지난해 29만 개나 감소했고 올해는 24만 개가 추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빈자리를 잠식한 해외 선사들은 운임을 50%나 올렸습니다. 관련 업체들도 짐을 싸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빌딩과 수출입 대행 업체 등이 밀집한 해운 1번지 부산중앙동의 경우 임대 광고가 건물 벽면들을 뒤덮었습니다. 운송비와 하역료, 임금이 밀려 지금까지 50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한진해운 죽인 정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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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의 무능과 채권단의 책임 회피, 사주의 무책임에 대한 분노로 부산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창조 컨설팅 도움을 받아 노조를 와해하려 해온 유성기업 대표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조 컨설팅이 조언한 방식은 이미 불법으로 판명났지만 도움받은 회사 측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는데요. 그만큼 법원이 유성기업의 책임을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반한 사주가 법정 구속되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 대표가 사측 노동조합을 육성한 뒤 기존 노조를 와해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부당한 직장 폐쇄를 비롯해 사측 조합원과 수당 지급을 차별하고 징계로 조합원을 압박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했던 겁니다. 상당히 소중한 판결이었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노조 파괴가 없는 선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노조가 파업을 하자 직장 폐쇄를 한 뒤 용역을 동원해 노조조합원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후 창조 컨설팅의 자문을 토대로 제2노조를 만들게 하고 가입을 독려해왔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창조 컨설팅이 개입한 다른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지만 형량은 벌금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정부가 구제역 백신을 긴급 수입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열흘째 영국 제조사로부터 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굴욕적이라는 예의까지 나오는데요. 백신 정책을 채택하고도 국산화 노력은 6년째 방기해온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은 영국에서 수입한 O형과 O+A형 두 종류입니다.
O+A형은 소에게만 접종하고 있는데 O형과 A형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A형 항체가 없는 돼지로의 전염도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O+A형 백신 재고가 99만 두분밖에 없어 지난 8일 긴급 수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록 제조업체인 메리얼사는 재고가 있는지 답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올해 정기 계약 물량인 160만 두분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2월 말에야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할 때 백신을 확보할 수 없는 백신 종속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 소와 돼지 350만 마리를 살처분한 이후 백신 정책을 채택했지만 6년째 논의만 거듭하다 최근에야 공장 건립 계획을 확정했고 2020년이 돼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연천 지역의 돼지와 염소, 사슴 12만 마리에도 O+A형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제역 발생 지역 가축 반출 금지와 가축 시장 폐쇄 기간을 2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 이제 한 곳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경북에서 새 학교가 신청했지만 절차나 서류가 미비했고 구성원들이 반발해 두 곳이 철회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한 곳은 하루 종일 시위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 앞입니다. 방학 중 자율학습을 위해 등교하는 학생들 사이로 굳은 표정의 졸업생들이 국정교과서 신청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펼쳐든 학부모들도 합류했습니다. 교실로 향하던 학생 200여 명은 운동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국정교과서 선정을 당장 철회하라! 국회에서 법 하나 바뀌면 되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교사님들 혼란스럽고 왜 굳이 강행해서 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고요. 그 사이 교문 밖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해! 결국 학교 측은 연구학교 신청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아직 공식 철회 공문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학교 신청학교인 경북 항공고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어제 지금 전화가 많이 와서 그런지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후 이 학교는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교육부는 주말 동안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할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은 워낙 자주 있어서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죠.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무려 77분 동안 기자들 앞에서 독설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The press honestly is out of control. The level of dishonesty is out of control. I'm changing it from fake news though. Doesn't that undermine Very fake news. 가짜 뉴스로 몰아붙인 미국 CNN에 이어서 이번엔 영국 BBC를 공격했습니다. Can I just ask you,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Where are you from? BBC. Okay. Here's another beauty. It's a good line. Impartial, free and fair. Yeah, sure. Mr. President. Just like CNN, right? 질문은 우호적인 기자들만 하라고까지 합니다. 노동장관 지명자를 발표하는 짧은 기자회견이 77분짜리 불만의 토로장이 됐습니다. 러시아와 유착 의혹, 반이민 정책 등 민감한 이슈를 묻는 언론의 적대감을 드러낸 겁니다. 미 언론이 역사상 놀라운 순간으로 묘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당당했습니다. Rants and raves at the press. I'm not ranting and raving. I'm just telling you, you're dishonest people. 퓨 리서치 센터가 이날 발표한 트럼프의 지지율은 39%로 역대 정부 최저였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반이민 정책에 화가 난 미국 이민자들이 우리 없이 한번 살아보라며 이색적인 저항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루 동안 일도 하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심지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주방은 씻지 않은 식기로 넘쳐나고 거리와 업소 곳곳은 온통 아수라장입니다. 캘리포니아 한 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멕시코계 주민들이 사라졌다는 설정으로 만든 풍자 영화인데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맞선 겁니다. But we've never closed in 34 years, so this will be the first time. 미국에서 이민자는 전체 생산 인력의 23% 정도입니다. 이민자들의 경제 기여도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이민자 없는 날 운동은 이날 미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곳곳에 휴업 안내문이 붙었고 한 교사는 텅 빈 교실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라틴계 직원을 둔 우리 교민들은 적잖은 피해를 받습니다. 히스패닉 친구들이 일하는 직원들이 거의 95% 이상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자리를 못 채우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자체도 공장 유지하는데 앞으로 비전이 없다고 봐야죠. 이민사회의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민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구소연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첫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아무도 모른다인데요. 예.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해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른바 역선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다른 당 지지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미국 일부 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당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선택,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후보를 뽑는 식의 역선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선 이번에 민주당만 하기 때문에 다른 당의 참여가 더 쉬울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쉽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나 김진태 의원이 참여해서 예.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중에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박사모라고 알려진 곳에서 동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고 당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예. 물론 박사모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는 아직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모가 동원이 되면 누구를 찍을까? 그것도 뭐 관심거리긴 한데 그러니까 역선택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있는 거군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규모가 될지 그래서 과연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그렇고 지금 당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자, 먼저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역선택 우려가 크다. 박사모 등이 선거 방해를 하는 건 중차대한 범죄라고 오늘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반대 세력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라는 건데 예. 문재인 대표 역시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비열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을 했고요. 하지만 반대로 우상호 원내대표는 자, 역선택은 실체도 없고 불가능하다. 각 캠프들은 역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통 100만 명, 200만 명 이상으로 대규모로 넘어가게 되면 예. 떨어뜨리려는 사람보다 당선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참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예. 역선택의 역효과 크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예. 근데 뭐 역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여당 후보 쪽에서 상대 본선에서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이제 선택하게 될 텐데 사실 그게 누구일지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고 예. 좀 더 입장차는 이제 분명한데 이게 아무리 처음인 거죠? 완전 국민 경선제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예. 두고 봐야 되겠군요, 이것도.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지금 특검 수사나 헌재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유독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이전에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그다음에는 특검 조사를 받겠다 했는데 뭐 다 안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였죠. 1차 담회 당시에 자,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 지난달 신년 간담회 역시 특검이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예.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시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상상으로 지은 집, 또 사상누각 이러면서 계속 거부를 했었죠. 이후에 특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겠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얘기하고서나도 아직까지 대면 조사 역시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언제 출석을 하시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예. 특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청와대로 와서 특검에서 진술을 하시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이라든가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율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율은 분명히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특검 쪽에서 9일이었죠. 합의를 했다가 대통령 측에서 갑자기 이게 언론 보도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응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부를 한 상태인데 사실상 대면 조사는 어렵다는 게 아까 특검 취재하는 심수미 기자 얘기고 자, 헌재 출석이 하나 남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 취재해보니 취재 결과 대리인단 측에서는 출석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막판에 출석해서 최후 변론할 가능성도 분명히 거론되고 있는데 예. 자, 이때도 본인이 직접 어떤 대답하는 신문 형식이 아니라 일방적인 진술만 하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최후 진술 형식을 취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 가결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터지고 계속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도 하고 했지만 일방 해명이지 질문은 한 번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지 예.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않은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 출석해서도 만약에 질문을 받아야 된다면 안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정치부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3도에 그치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